자, 이번에는 동승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겁니다. 동승은 아니야? 앞에 것도 안 했어? 이게 뭐야? 그래서 앞에 뭔데? 무슨 작품이야? 태극기 휘날리며? 안 했나? 안 했어요. 아, 미안. 태극기 휘날리며 볼까요? 어디까지 했지? 거의 중앙부요. 중간? 초반. 저기 이때 동생만 보내주신 어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몇 번 장면이야? 여기까지 했나?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할 때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냐면 진태가 동생을 위해서 동반 입대를 했죠. 그래서 후방으로 동생을 보내달라. 동생이 심장병이 있으니까 후방으로 보내달라 했고, 대대장은 다른 부대의 여러 병사들이 이미 그 질병이 있으니까 그 병사들도 다 보내란 말이냐 하면서 진태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죠. 네가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공을 세워 온다면 제대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진태는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지요. 그러자 대대장이 바로 그런 배짱과 정신으로 싸우란 말이야. 나라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뭔가 하라고. 대대장이 왔다 갔다 하며 얼마 전 우리 옆 11년대에 자네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한 부대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옆 부대의 사례를 들면서 진태에게 뭘 얘기합니까? 공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진태의 눈이 반짝 빛난다. 자, 생각을 해봐봐. 이 인물의 눈빛이 반짝 빛날 정도야. 그럼 이 장면을 묻기 전에, 문제에서 묻기 전에 이 장면을 생각해봐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돼 있어?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의 의미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야?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그 큰 스크린이라고는 하지만 영화에서 인물의 눈빛이 이렇게 반짝 빛난다는 것을 보려면 어떤 화면 처리 기법을 써야 되겠어? 아까처럼 그 인물의 눈빛을 클로즈업 시켜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클로즈업이 일어나겠구나. 화면 확대를 해가지고 인물의 눈빛이 순간 대대장의 말에 반짝 빛나는 것을 보여주겠구나. 그럼 이 눈빛이 반짝 빛난다는 거에는 진태의 어떤 심리가 담겨 있어? 동생을 제대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대대장이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 라고 하고 나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제대했겠어?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시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겠죠. 그 다음 장면이 39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소대 참호. 참호는 적진과의 그 전쟁의 전투에서 은폐물, 땅을 파가지고 거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방공호 같은 겁니다. 태풍이라도 불듯 드센 바람, 낮에 준 유서봉투 속에 보며 속지를 꺼내는 진석, 뭔가 쓰듯 만년필 뚜껑을 연다. 다가와 봉투를 닦아채는 진태가 푹푹 찢는다. 자, 진태의 이 행동, 이 유서봉투를 꺼냈는데 전투를 앞둘 때마다 이 군인들은 유서를 쓴단 말이야. 왜? 이 전투에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유서를 써놓고 품에 품고 죽는 거지. 그런데 그 유서봉투를 푹푹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죽음에 대한 불길함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요. 어머니가 유서 쓰라고 만년필 사준 거 아니야? 털썩 진석 옆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서는 죽을 놈들이나 쓰는 거야. 약해지면 안 돼. 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지요.
그리고 진석이의 만년필 뚜껑을 닫고서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 형이랑 언니는 가게 가고 하는 이것이 진석의 바람이지. 진석은 빨리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바람이 간절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태가 아무 말 없이 진석이 아까 투항병 죽으면서 엄니 그랬어. 글썽 눈물이 맺힌다. 난 그렇게 안 죽을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바보같이 기어다니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라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존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 보인다. 살고 싶어하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살고 싶어야 하는 이 불안한 심리가 이런 식으로 독백처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진석을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있죠. 그 다음 장면이 바뀌었네요. 소대 교통호입니다. 허중사가 교통호 위를 오가며 팔 수 있는 데까지 팔아. 한 삽 더 파면 그만큼 오래 산다. 주위에 아직 돌들이 남아있다. 맞박 깨지기 싫으면 치워라. 교통호 참호파고 있는 소대원들이 수군수군 어수선한 분위기. 장일병이 2대대에서 3대대까지 넘어갔으면 끝장이야. 고양이 쥐 몰듯이 밀고 오겠구만. 누가? 적군들이.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전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고양이가 쥐 몰듯이 밀고 오겠구만 하는 여기에는 불안감. 그리고 관객들은 이 군인들의 불안감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겠지. 곧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양주사가 이번에는 시신 수습할 사람도 안 남겠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를 예감할 수 있겠지요. 이밀병이 다 오라 그래. 인민군들 다 없애버릴 테니까 라고 하는 이 이밀병의 대사에는 뭘 할 수 있어? 이밀병의 강한 적개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심리야. 인물의 심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들이 전부 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왜? 극이니까. 극은 어떤 제시? 간접 제시. 그 다음 소대장, 소대주목, 허중사, 고영만, 양길섭, 장민호, 이승철 완전 무장화포로 나와.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방어선 진입로에 7회 매설을 늘리라. 자, 이게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적들이 지금 밀려올 거라 그랬죠? 그럼 적들이 밀려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그들이 밀려오는 그 길목에다가 뭘 설치하는가? 지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영만이 볼멘 소리로 진입로라면 적진 코앞인데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데 뽑힌다니까 라고 궁시는 거립니다. 듣고 있던 진태가 불쑥 저도 가겠습니다. 바로 옆 진석 형의 돌출 행동에 당혹해한다. 자, 진태가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불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진태의 이런 행동은 뭐 때문이야? 동생을 위한 희생이죠. 진태는 희생적 인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왜? 어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동생을 후방으로 보내고자 했고, 대대장은 아까 그 옆 부대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자, 그러자 소대장이 좋다. 이진태까지 포함해서 간다. 나머지 회원들은 일절 동요 없이 진지구축에 만전을 기해라. 진석이 형. 진태는 이미 탄티를 차고 수류탄 챙겨내고 교통 위로 오른다.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얼떨떨하게 보는 진석으로 장면이 끝나네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장동건이 형으로 나왔고, 너 장동건 알아? 그 다음에 원빈이 동생으로 나왔습니다. 원빈 좋아해? 네. 자, 그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형 진태가 전투 중에 인민군에게 잡힙니다.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데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인민군으로 완전히 위장으로 나는 인민군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 저 국군들을 내가 다 해치우겠다. 나를 가장 부대 전투의 가장 앞머리에 서게 해달라. 자원을 합니다. 또 인민군이 돼가지고 왜 가장 앞머리에 서겠다고 얘기한 거야? 전투 중에 동생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은 진태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전투에 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그 처절한 전투 장면이 끝나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서 한국 국군하고 북한 인민군하고 군사협정을 통해서 이 전투 DMZ단에 비무장지대 안에 발굴되지 않은 전투 중에 이렇게 막 죽은 군인들의 신을 발굴해 가지고 그 유골을 북한군이면 북한군으로 보내주고 남한군이면 남측으로 보내주는 이런 협정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진석의 집에 동생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70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녀도 있어. 전화가 걸려온 거야. 전화가 걸려와가지고는 거기가 이진태 씨 집인가 이진석 씨 집인가요? 라고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죠.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유골이 발굴됐다. 그래서 찾으러 와라. 확인을 하러 와라. 근데 손녀 입장에서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신데?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고 함께 가족들이 그 유골 발굴장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이 시신이 이진석의 시신인 것이 확인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학생들은 부대 갈 거 아니야? 부대 가면 너 군번줄 본 적 있지?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군번줄. 그 군번줄은 두 개입니다. 요렇게 생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고 끝이 요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알루미늄처럼 요렇게 생겼어. 요만한 쇳동아리야. 500원짜리 동전 2개 붙인 크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하고 군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죽잖아. 그럼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 군번줄 하나를 떼가지고 이 2개라고 그랬잖아. 하나를 떼가지고 죽은 그 시신의 어금니에다가 대고 발로 꽉 차. 그러면 이 어금니 사이에 이 군번줄이 그래서 홈을 파놓은 이유는 이빨에 박기 위해서. 이빨에 탁 박아 놓으면 일은 안 썩잖아.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신이 발굴되면 이 군번을 통해서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전투가 너무 치열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군번이 뭔지도 확인 안 되고 그저 그 유골과 함께 발굴되는 소지품을 가지고 이 인물이 누군가를 추리해 가는 거죠. 무슨 소지품으로 그러면은 이신석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겠어. 그렇지. 만년필 아까 있었지. 만년필을 형이 이런 거는 유서에 쓰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 유서 쓰라고 써서 사준 거 아니야? 라고 너 나중에 제대하고 집에 가면 돌려줄게 하고 형이 그 만년필을 자기가 갖고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발굴된 이 만년필에는 이제 옛날에는 만년필 그 껍질에 이름을 새겨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시신이 이진석 동생의 시신이었다라고 발굴 유골단은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동생은 70년 세월이,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거죠. 50년이 지나는 동안 형이 언젠가는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의 유골인 것을 확인하고는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어쩌면 자기의 생존은 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시간 되면 이번 방학 때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면서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2학년 교과서에 고2 2학년 교과서에 극갈래 어떤 출판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로 보고 나면 이 장면을 한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는 거 뭐 가슴 한 구석이 찡하지 않나? 아닌가? 삭막한 거. 이해됐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짠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장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장면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장면 이해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는 출제 의도로 보면 사실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느냐? 사실 정보 확인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보 확인 유형. 극갈래에서는 시험을 푸는 학생들이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결국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본문으로 갈 필요 없겠지? 자, 진석은 진태와 함께 탈영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나? 아니지. 그 다음 진석은 진태와 함께 탈영을 했어 안 했어? 탈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영만은 소대장의 지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왜? 꼭 이럴 때만 뽑힌다니까? 라고 불평을 드러났지요. 네. 그 다음 양주사는 다가올 전투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 왜? 어디에서? 시신 거둬줄 인력도 남지 않겠군. 이라고 이게 다 깡그리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진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진석을 안심시키고 있었지요. 대대장은 병사를 후방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용어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는 이 용어, 이 극 장면을, 이 용어는 이 장면을 얼마나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클로즈업을 해라, 오버랩을 해라, 혹은 뭐 파노라마 씬으로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장면에 대해서 부호를 이렇게 매겨 놓는단 말이야. 클로즈업은 아까 뭐라고? 화면을 확대하는 장치를 했지. 피사체의 주요 부분을 크게 찍어 두드러지게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아까 우리가 찾아가고 있었지. 뭡니까? 진태의 눈빛이 반짝하는 거. 우리가 찾았으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두 문제를 푸는 동안 본문으로 안 갔다 그죠? 오케이. 지문을 분석해 놓고 나면 안 가도 된다. 그 다음 3번. 자, 3번 같은 문제를 뭐라고?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문제 유형을 이번에 시험 친 거 보니까 이렇게 문제 유형을까지도 밝혀서 적은 학생들이 한 2명, 3명밖에 안 돼. 문제 유형까지도 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은 1970년대 성행했던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전쟁 영화들과는 달리, 자, 70년대 반공 영화는 뭐야? 무조건 인민군은 나쁜 놈, 우리 편은 좋은 편,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아주 획일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지요. 그래서 그것과 달리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애국주의보다는, 자,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주의 동그라미.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가족주의. 우리 문제 예전에 할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나오면 서로 여기서처럼 동그라미 세모처럼 부호로 일단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둬라. 그러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 세모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겠지요. 애국주의는 국가를 위한 것, 가족주의는 가족을 우선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진태는 애국주의 쪽에 가까워, 국가주의에 가까워? 애국주의에 가까워, 가족주의에 가까워? 가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자, 38번 장면에서 진태를 향한 대대장의 말. 그래서 대대장은 뭐 해라? 국가가 니를 위해서 뭘 해주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해라 했지. 그러면 대대장은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뭐가? 대대장은 애국주의적 인물이죠.
가족보다 국가가 우선시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번 이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석은 가족을 향한 절실한 그리움이지. 이거는 가족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 답은 2번이 되겠네. 그 다음 39번 죽지 않겠다고 울먹이는 진석의 모습을 통해 반공의식을 고취하자. 이게 반공의식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진석은 가족주의지. 죽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애국주의가 되겠지만 죽지 않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바람을 드러내보이고 있으니까. 44번 임일병의 말을 통해 임일병은 아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임일병은 다 오라 그래. 아주 적극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죠. 임일병은 애국주의적인 인물이지. 지뢰 매설작전에 자원하는 진태의 모습은 뭐 때문에? 동생 때문이잖아. 애국심 때문이 아니지요. 선택지 다 구분했습니까? 이해됐지? 다음 동성이라는 작품 가볼까요? 자, 동성의 갈래가 뭐야? 동성은 뭐 같아? 동성이 뭔지 아나? 어린 승려를 말합니다. 절에 가면 조그마한 애기 동자들 있죠. 승려들. 그런 승려를 얘기합니다. 나이는 한 7살 정도. 여기 나오는 나이는 한 7, 8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14살 어린 사미승 도녀는, 사미승은 심부름하는 승려를 얘기합니다. 아직 불교의 공부가 깊지 않고 절에서 스님들의 그 심부름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절에 생활을 하는 그런 승려를 얘기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 자, 여기에 도념에 대한 인물 정보가 나왔죠. 도념은 어머니에게서 뭐 했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죠. 어린아이잖아.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어땠을지 아주 애틋한 마음이란 거 알겠지? 인물에 대한 정보, 그죠? 이 도념은 왜 버려졌냐면 자기 엄마가 비군입니다. 비군이가 뭔지 알아? 여자 승려를 비군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승려들은 속세의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안 되잖아. 속세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산에 사냥하러 다니는 사냥꾼하고 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도념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불법의 계율을 깨뜨린 거지. 우린 그걸 파괴라고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이가 어린 도념을 이 절에다가 버려두고 어디로 가 사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던 중에 아들의 죄를 지내기 위해서 내려온 미망인이 등장하죠. 미망인은 뭔 사람이야? 남편을 잃은 사람을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로 자기 어린아이 딱 도년 또래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단 말이야. 그럼 이 여자도 슬픔이 많은 여자겠지.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영혼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도념을 본 거야. 도념을 딱 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애틋한 정을 느꼈다 했지? 이 애틋한 정은 무슨 정이야? 죽은 아들에 대한 정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을 얘기합니다. 이 혈육의 정이 누구에게로 향한 거야? 어린 도념에게 향한 거죠. 자기 아들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도념을 수양아들 삼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중심 사건입니다. 도념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추지 스님은 뭐 합니까? 도념을 세상에 내보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미망인과 도념 사이에, 아니, 미망인과 추지 스님 사이에 갈등을 겪는 거죠. 이 갈등의 근원은 뭐야? 도념을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도념의 거취라고 얘기하죠. 도념을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미망인하고 이 주지 스님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 자,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면 산 입구에 일주할 때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자. 절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통 기둥은
네 개의 모서리를 갖다가 받치고 있잖아. 이 기둥이 네 개잖아. 근데 이거는 기둥이 양쪽에 한 개씩만 있어. 그래서 한일자에 기둥 숫자를 써서 기둥이 하나인 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주문은 모든 절의 초입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이 일주문에서부터 속세의 어떤 인연과 부처의 세계가 여기서부터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딱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타나? 사천왕문이 나타나는 거죠. 절에 가봤지? 들어가면 왜? 뭐 장군처럼 생긴 커다란 상들이 4개가 있잖아. 각각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들이거든. 부처의 보디가드들이야. 부처의 보디가드. 그렇게 그 사천왕문을 딱 지나면 이제 법당에 들어가는 거지. 그제서야. 그래서 사천왕문은 속세에 묻은 이 속세의 인간들이 절에 들어갈 때 몸에 묻은 악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 사천왕들이 다 제압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천왕문 다음에 절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 사천왕문에 들어가면 그 사천왕들의 발밑에 골룸같이 생긴 애들이 발에 짓밟혀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세상에 떠도는 악마무리들인 거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세속의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이 사천왕들이 다 제압해주고, 그래서 사천왕문을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부처님의 법당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게끔, 불교의 그 건축 양식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쌤이 옛날에 이 절 건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찰 건축에,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아마 전통 건축을 하고 있었겠죠.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악연을 맺지 않았을까요? 다음 볼까요? 장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도념이 호련, 스님, 저는 세상에 나가고 살고 싶어요. 자, 도념의 속마음이 나오죠. 도념의 바람은 뭐야? 절에 있고 싶지 않아. 어린아이니까 안 그렇겠어? 그지? 절더러 거짓말한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념이 속세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지. 엄마 찾으려고.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어서 법당으로 들어가자. 가서 부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지은 죄가 뭡니까? 세속의 감정을 가진 거, 속세의 감정을 가진 거. 부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이 승려들은 절대로 속세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죄받? 그 다음 도념이 말없이 침묵하고요. 주지가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리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나면 시커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내름거리며 피우기만 기다리고 있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 보이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신애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의 아래에 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의 사반이다. 오탁, 더러운 것들, 탁한 것들. 우리가 오염되다 이런 말 쓰지? 여기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 주지 스님의 말에서 주지 스님이 생각하는 이 속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지. 주지 스님은 이 속세가 어떻다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부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 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봤나. 주지가 펄펄 뛴다. 자, 주지가 펄펄 뛴다. 니연이라고 돼 있네.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도념이 스님 바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가 대노하며. 대노가 무슨 뜻? 크게 놓아요. 그러면 크게 놓아있으니까 이 말투는 어떻게 써? 아주 격앙된 말투로 해서 해야 되겠지. 화가 나는데 부드러운 목소리. 니엄이란 대제를 지은 죄인이야. 어울리지 않겠죠? 장면을 생각해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는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타계를 한 네 어미의 피가 그 피를 이어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를 2번 해야 한다. 네 아비는 사냥꾼이었어.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학무도한 자야. 냉큼 들어가지 못해? 라고 다그칩니다. 자, 절에서는 살생불가가 계율에 들어가 있지. 사소한 벌레 한 마리도 절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윤회라는 거 들어봤어? 윤회라는 말은 바퀴륜자의 돌회자거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던 애가 한 바퀴 돌면 이리 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불교에서는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잘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벌레도 전생에는 아주 귀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윤회사상이라고 얘기한다. 도념이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쓰면 골치가 어질어질해요.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주지스님과 도념의 갈등이 보이죠. 도념은 엄마 찾아 속세로 가고 싶어하고 주지스님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경내로 들어간다. 쓸쓸하게 혼자 서 있는 도념. 잠시 후 미망인이 서서히 도념에게 다가온다.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스님은 이 절에 남아서 큰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흐느끼며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구전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라 봉이가 우는 새벽에 무서워 죽겠어요. 왜? 어린아이잖아. 지극히 어린아이다운 그 어떤 외로움, 그 다음 무서움, 공포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한테는 그게 숙명입니다. 전생의 인연입니다.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길 듯이 세차게 안고 온다. 자, 미망인의 이 행동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아줌마, 이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도념을 세차게 끌어안고 우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도념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님을 데리고 갔다가 또 무슨 화를 만들지 난 그게 무서워요.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 밝은 밤엔 꼭 스님을 보러 올게요. 미망인이 우는 도념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는 차츰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산문 밖입니다. 어느는 분장 소리가 아득히 번져가고 흩날리는 초설을 맞으며 초설, 첫눈입니다.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에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 초부가 보이죠. 이 초부는 나무하는 나무꾼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 이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도념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산에 드나들면서 어린 도념과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야. 자, 그래서 슬픈 듯한 표정으로 범종 소리 들으며 꿈쩍 안고 앉아있다.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 이윽고 종소리가 그친다.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지금 극갈래입니다. 그지? 극갈래니까 이 종소리는 뭘로 장치가 되겠어? 배경음악으로. 멀리서 효과음으로 이렇게 들려오겠지요. 도념이 꽃가를 쓰고 바람을 걸머지고 꽹매기를 들고 나온다. 지게를 지고 일었으며 지금 그중 네가 쳤니? 그러면요 언제 내가 안 치고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에 가지고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자, 여기에 이 초보의 말에서 우리는 뭐가 초보의 말에서 뭔가 모르게 슬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너 어디 가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스님이 동양하러 가라고 하더니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결국은 뭡니까? 이 도념은 절을 떠나서 속세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슬프게 들렸던 이 종소리가 왜인지 알겠지? 왜인지 알겠지? 자기가 마지막으로 치는 종이고
스님을 떠나야만 되는 그 이별의 상황에서 자기의 복잡한 심령, 어린 도념의 심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잘 데도 없을 텐데 어디 간다고 이러니? 갈 곳이나 있니? 하니까 세상 끝까지 다 돌아다닐 거야. 왜 돌아다니겠어? 도념이 세상 끝까지 돌아다니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엄마 찾아서. 엄마 찾아서. 예.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어머니 찾긴 했으면 저우리반 찾지도 못하면 어떡하려고 꼭 찾을 거예요. 가려거든 빨리 가자. 팍팍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테니. 자, 초보의 말에 봐봐봐. 초보는 도념이 엄마를 찾아가겠다는 말을 말리지 않지요. 왜? 어릴 때부터 도념을 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도념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를 이 초보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탈길로 갈 거예요.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합장하면 내 안녕히 가세요. 초보가 나무를 치고 내려가고요. 도념이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제의 독경 소리가 들리고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자, 잣이라고 하는 거기 네모를 딱 칠까요?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이려고 등글 구멍에다 모아놓은 것을 제가 아침에 몰래 꺼내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요. 동지스달 긴긴 밤 잠에 안 오시오? 심심할 때 깨무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 잣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지 스님에 대한 도념의 마음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요. 그럼 이건 뭐가 될 수 있겠어? 중심 소재가 되겠지. 여기에는 묶고 있지 않지만, 그죠? 여기에 묶고 있지 않지만 이 잣은 스님을 떠나는 도념이 스님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서 전달의 매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사물, 매개의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쉬고요. 신장로 산사에서는 목탁과 주제의 연불소리만 청청이 들리는데 눈은 점점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다. 도념이 3분을 돌아보며 들여다보며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의 동그라미 칠까요? 뭘 묻는 문제야?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 지문 분석에서 인물, 사건, 배경, 소재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출제의 유형이 눈에 보여? 오케이. 초보는 저를 떠나는 도념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지요. 미망인은 도념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도념과 주지는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판단한다. 뭐가 잘못됐다? 도념이 아니지. 도념은 부모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숙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게 뭐야? 거부하는 게 뭐야? 속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는 거지. 주지와 미망인은 도념이 전에 남는 것이 도념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장면의 앞부분에서 미망인은 도념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주지 스님이 반대를 했고 또 미망인은 이 도념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많아서 자기 때문에 혹시 도념이 속세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겪을까봐. 왜? 그런 경험이 있잖아.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체가 오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 8번 봐봐. 촬영 기법을 적용한다. 아까 이런 유형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제시할 것이냐. 극적 형상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 극적 형상화를 위해서 촬영을 한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장면 연출 기법.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면 연출 기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좀 더 이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8번. 자, 부감은 카메라를 대상보다 높은 데 위치시켜 위에서 아래로 향해 찍는 기법입니다.
주로 대상을 실제보다 작고 나약하게 보여주어 대상의 외로운 무력감, 인간의 왜소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어떻게 차려 어느 부분이 되겠어? 그러면 디귿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사진 찍을 때 봐봐.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되게 키가 작아 보이잖아. 다리 짧아 보이잖아. 그래서 되도록 찍을 때 어떻게 찍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찍죠. 카메라를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찍을 때도. 그 다음 9번 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갈래 교습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래 교습 유형. 갈래 교습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래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이 갈래는 무슨 갈래야? 극갈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설로 바꿨다 그랬지? 그럼 극갈래를 소설로 바꾸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나의 갈래를 다른 갈래로 바꿨을 때. 소설에서는 또 거꾸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소설에서는 이 소설의 한 장면을 극으로 이거를 영화화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겠지? 갈래 규섭 유형은 우리 개념책에 극에서 출제 유형의 문제 유형으로 스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알겠죠?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아직. 자, 그럼 볼까요? 뭐가 달라?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뭐가 달라졌는지를. 그러면 A를 소설화한 것이니까 A가 뭐가 된다? A가 비포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를 보기로 바꿨다 했으니까 보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애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포를 애프터로 바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그럼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에서 A하고 다른 장면이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보기와 달리 A는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럼 A가 비포라 했잖아. 비포가 배경 묘사가 상세히 이 배경의 기능을 묻는 문제죠. 배경의 의미나 기능을 묻는 문제. 그럼 봐봐. A가 배경의 상세히 묘사됐어. 보기가 상세히 묘사됐어. 보기가 더 상세하죠. 눈 내리는 장면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지. 보기와 달리 A는 장면을 현재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장면을 현재화한다. 우리가 극갈래를 무슨 문학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라고 했지. 관객이 보고 있는 그 순간의 눈앞에서 그게 전개되게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봐봐.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국어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바꿔진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떠올려와? 우리가 외우고 암기했던 극갈래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그 다음 보기와 달리 A는 공간 변화를 장면 단위로. 자, 보기는 소설이니까 그건 장면 단위로 나누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소설자가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뭐가? 보기는 소설이니까 소설에는 소설자가 있지만 A, 극갈래에는 소설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이 세 개, 요거 네 개, 요거는 뭐야? 극갈래가 가지고 있는 갈래상 특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중학교식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극갈래네, 극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그 극갈래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매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중학교하고 다르게 어떻게 돼? 생각을 한 번, 두 번, 두 단계를 더 거쳐가게끔 하고 있는 것이요. 오케이? 고등학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 소설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거 뭐야?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어때? 개념책에 있는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본문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찾아 읽기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본문으로 가지 않고 단번에 문제를 풀어내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단축이 일어나겠지. 우리의 학습 목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그대로
옆에 샘플지 놓고 개념책 펼쳐놓고 책상 위에다가 책을 2개, 3개 펼쳐놓고 뒤적거려 가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 개념책 꺼내지 않습니다. 샘플 했던 거 뒤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지문을 내용 이해 수준으로만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 문제 풀 때마다 또 본문 가서 뒤적거리고 또 본문 가서 뒤적거리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속도에 도취되지 마라. 지금은 개념을 익히고 외우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숙제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끝갈래 이강백의 알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각설탕, 두 개까지는 줍니다. 마라톤까지. 숙제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했던 것처럼 지문 분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에다가 뭐까지 써라? 문제 유형까지 써라. 알겠지? 그리고 숙제하는 학생들 보니까 오늘 문제 푼 거 선택지 분석을 안 하는다.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런 거 표시해가면서 문제 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시험 친구에서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1달락 문학 숙제한 거 내놓고 가.